이건 명백한 중국 주권에 대한 한국의 도발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시오. 이봐요, 중국.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한국이 바다 한복판에 세운 3,400톤짜리 구조물? 아니, 그거 우리 땅에 우리가 세웠는데 너희가 뭔데 철거하라 말아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즉각 철거하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전 세계는 분노했고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금 바로 가보시죠.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한국은 불법 구조물을 즉각 철거하라. 저는 로버트 스미스, 미국 해양안보연구소 소속 전략 분석가입니다. 20년 넘게 동아시아 해양 분쟁을 연구해온 베테랑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워싱턴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아시아 뉴스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평화로운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우와, 저게 뭐야? 옆자리 마이클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CNN 화면에 빨간색 긴급 속보가 떠올랐거든요.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중국과 한국 해경이 물리적 대치에 돌입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됐습니다. 모두 일손을 멈추고 화면에 집중했어요. 화면이 바뀌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철 구조물 앞에서 중국 순시선과 한국 해경이 물리적으로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바다 한복판에 우뚝 선 그 구조물은 마치 거대한 요새 같았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제 뒤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입을 다물고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중국 해경선 5척이 그 구조물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경선 3척이 맞서고 있었고요. 두 나라 선박들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십 미터. 파도가 거칠게 일렁이는 가운데 언제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중국 해경선들은 정말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크기도 한국 배들보다 훨씬 컸고 숫자도 많았어요. 완전한 포위 작전이었죠. 경고한다. 즉시 이 해역을 벗어나라. 중국 해경의 확성기 소리가 사무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롭고 공격적이었어요. 이곳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지금 당장 불법 진입을 중단하십시오. 한국 해경의 대답이 이어졌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중국 해경선에서 무장한 요원들이 고속보트에 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헬멧을 쓰고 장비를 착용한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무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두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카메라 앞에서 외쳤습니다.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어도는 중국 해역이며 한국은 불법 구조물을 즉각 철거해야 한다. 순간 사무실이 술렁였어요. 이어도라는 이름이 생소했거든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말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중국 대변인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각국 반응이 폭풍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불과 1시간 만에 미국 국무부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이어도는 명백히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위치한다. 중국의 주장은 국제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빠른 대응은 처음이었어요. 분명히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의 정당한 해양 관할권을 지지한다.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가 연달아 성명을 냈어요. 심지어 인도까지도 한국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다 한국 편이네. 제시카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한 나라를 지지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전 세계가 모두 한국 편이었어요. 미국, 일본, 유럽 모두 이어도는 명백히 한국 수역이라며 지지 성명을 냈죠. 그런데 유독 중국만 끝까지 자기 땅이라 우기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중국이 저렇게까지 고집부릴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다 반대하는데도 계속 우기고 있다는 건 분명히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카메라가 다시 그 구조물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 솟아있는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었어요. 저거 높이가 얼마나 될까? 건물 20층은 되어 보이는데 동료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크기였어요. 화면 속 구조물 주변으로 파도가 거칠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높이가 몇 미터는 되어 보였어요. 그런데도 구조물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다와 한몸이 된 것처럼 견고해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정말 복잡한 구조물이었습니다. 꼭대기에는 각종 레이더와 안테나가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헬기 착륙장도 있었고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도 있어 보였습니다. 완전 해상 기지네. 제시카가 놀랐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완전한 해상 기지였어요. 이런 걸 누가, 언제, 어떻게 세웠을까요? 저런 험한 바다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더욱 놀라운 건 이곳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화면에서 구조물 내부 모습이 잠깐 보였는데 각종 장비들과 생활 공간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어도 제게 그곳은 그저 수중암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장면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화면 하단에 새로운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중국, 이어도 영유권 주장 22년째. 22년이나? 마이클이 놀랐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네. 데이비드가 중얼거렸습니다. 22년이라는 숫자가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건 분명히 단순한 영토 욕심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냥 바위라면 왜 이렇게 오래 고집부리겠어? 동료들의 추측이 이어졌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금이 묻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 신비로운 바다 한복판의 구조물이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중국이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뭘까? 제시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중국이 22년째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CNN 화면은 계속해서 긴박한 대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해경선들이 서로를 노려보며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어요. 마치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킨 게임 같았습니다. 바다 위에 그 거대한 철골 구조물은 여전히 묵묵히 서 있었어요. 거친 파도와 두 나라의 대치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곳에 무엇이 있기에 중국은 22년째 집착하고 있는 걸까요? 그 바다 한복판, 철 구조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온통 이어도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어요. 로버트, 어젯밤에 잠 못 잤구나. 마이클이 제 얼굴을 보더니 웃었어요. 이어도 때문에 계속 신경 쓰여서. 나도 그래.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났어.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이어도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이어도. 그 이름조차 낯설던 그 바다 한복판에 한국은 1995년부터 해양과학기지를 세우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하더군요. 1995년부터? 제시카가 놀랐어요. 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거의 30년 전 이야기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이 이어도에 구조물을 세우겠다고 결심한 건 무려 30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치를 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제주도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거센 파도, 암초, 태풍 진로의 요충지였어요. 한국을 강타하는 태풍의 60%가 이곳을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뭔가를 세우겠다고? 데이비드가 지도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완전 미친 소리 아니야? 정말 그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당시 반응이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 과학자들과 해양 전문가들의 반응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에 구조물을 세운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저건 미친 짓이다. 파도만 10m가 넘는데 어떻게 건설하겠어요? 태풍이 직격하는 곳인데요. 당시 전문가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고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죠. 나도 전문가였다면 말렸을 거야. 마이클이 자료를 보더니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76m 높이 3,400톤짜리 철골 구조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설계였습니다. 3,400톤? 자유의 여신상이 225톤인데 15배가 넘네. 동료들이 숫자를 보고 경악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다 한복판에 그런 거대한 구조물을 세운다는 발상 자체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설계 과정이었어요. 한국은 8년 동안 설계에만 매달렸습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무려 8년간의 긴 여정이었어요. 파도 높이, 풍속, 조류, 집안 상태.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돌렸고 모형 실험도 반복했어요. 212억 원을 투입했다는군. 제시카가 자료를 읽더니 혀를 찼어요. 당시 돈으로 200억이면 지금 돈으로 500억은 될 거야. 엄청난 투자였습니다. 그것도 성공 보장이 전혀 없는 도전에 말이죠. 현대중공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당시 현대중공업은 세계적인 조선 회사였지만 바다 한복판에 고정 구조물을 세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처음엔 망설였다고 하네. 당연하지. 실패하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니까. 하지만 한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세우겠다는 결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후 본격적인 건설이 시작됐어요. 2002년부터 실제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거대한 바지선을 이용해서 구조물을 바다로 운반했습니다. 3,400톤짜리 철골 구조물을 통째로 바다에 띄워서 이어도까지 가져간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바다에 띄웠지? 바지선도 엄청 컸을 텐데. 가장 어려운 건 고정 작업이었어요. 수심 40m, 수면 아래 4.6m에 잠겨있는 암초 위에 정확히 고정해야 했거든요. 파도가 거칠면 작업을 할 수 없었어요. 날씨가 좋은 날만 골라서 작업했습니다. 몇 달간 기다렸다가 며칠 작업하고 또 기다리고. 정말 인내심이 필요했겠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을 거야. 하지만 한국의 기술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구조물을 암초에 고정하는 순간이었어요. 거대한 크레인을 이용해서 3,400톤짜리 구조물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암초 위에 내려놓았어요. 몇 센티미터라도 어긋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죠.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을 거예요. 성공했을 때 환호성이 얼마나 컸을까? 마이클이 상상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2003년 마침내 바다 한복판에 철의 요새가 솟아올랐습니다. 76m 높이의 거대한 구조물이 이어도 암초 위에 우뚝 서게 된 거예요. 완공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경악했어요. 정말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정말 저런 걸 세웠다고? 바다 한복판에 저런 구조물을? 어떻게 가능한 거야? 외국 언론들의 반응이 쏟아졌어요. CNN, BBC, 일본 NHK 모두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말없이 해냈습니다. 떠들썩하게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일을 완수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성격이 그래. 제시카가 웃으며 말했어요. 떠들지 않고 일부터 하는? 맞아.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불가능하다던 도전을 한국은 실행으로 증명했어요. 8년간의 설계, 212억 원의 투입, 현대중공업의 기술 총동원. 그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완공된 후 그곳에서는 24시간 해양 관측이 시작됐어요. 파도 높이, 풍속, 수온, 염도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측정했습니다. 특히 태풍 관측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어요. 한국을 강타하는 태풍의 60%가 이어도를 지나가니까 조기 경보가 가능해진 거죠. 생명을 구하는 기지구나. 데이비드가 감탄했어요. 태풍을 미리 알면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어요. 한국이 이어도에 구조물을 세움으로써 그곳에 대한 실질적 관리권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국제법상 먼저 관리하고 이용한 쪽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한국은 1995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2003년에 구조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화가 난 거구나. 한국이 먼저 선점해버린 거잖아.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22년째 이여도에 집착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먼저 움직였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여도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갖게 된 거였습니다. 대단한 전략이었네. 저는 감탄했어요. 30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실행한 한국의 해안이 놀라웠습니다. 이여도라는 이름. 처음엔 그냥 수중 암초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바다 한복판의 거대한 구조물과 중국의 격렬한 반응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중국은 20년 넘게 이곳에 집착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한 영토 욕심이라기에는 너무 집요했어요. 2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국제해양법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두꺼운 국제법 서적들을 꺼내놓고 하나씩 찾아봤어요. 동료들은 제가 갑자기 법률 전문가가 된 것처럼 보인다며 웃었지만 저는 진지했습니다.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제정되며 바다에 대한 모든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각 국가는 자국 해안선에서 200캐리까지 배타적 경제 수역, 즉 EEZ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죠. 200캐리는 약 370km입니다. 꽤 넓은 범위예요. 이 구역 안에서는 해당 국가가 수산업, 해저, 자원개발, 해양과학 연구 등에 대한 독점권을 갖습니다. 한국의 최남단 마라도를 기준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이여도까지의 거리는 149km, 200캐리인 370km보다 훨씬 가까웠어요. 이여도는 명백히 한국의 수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마이클이 제 계산을 보더니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해안선 거리가 400캐리를 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양쪽에서 각각 200캐리씩 주장하면 바다 한복판에서 겹치는 구역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경우 국제법에서는 보통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요. 두 나라 해안선의 정중앙에 선을 그어서 나누는 거죠. 하지만 중국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땅이 크니까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그게 말이 돼? 제시카가 어이없어 했어요. 국제법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데. 정말 황당한 논리였습니다. 크기로 따지면 러시아가 바다를 다 가져가야 한다는 말과 같았어요. 국제법은 공평성을 기준으로 하는데 중국만 예외를 요구하는 셈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단순한 입장 차이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나라나 자기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요. 협상을 통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더 깊이 파보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중국의 집착이 너무 강했어요.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진짜로 이여도를 자기 땅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시간이었어요. 중국이 이여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게 2003년경이었습니다. 한국이 해양과학기지를 완공한 바로 그 시기였죠. 그 전까지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한국이 1995년부터 기상 관측을 시작했을 때도 구조물 건설 계획을 발표했을 때도 중국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중국은 22년 동안 말로만 주장했어요. 외교적 항해, 언론 발표, 국제회의에서의 문제 제기. 하지만 실제로 뭔가를 실행한 건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1995년부터 이어도 관측을 시작했고 세계 최초로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8년간의 치밀한 준비, 212억 원의 투자, 현대중공업의 기술력. 모든 걸 동원해서 실제로 해양과학기지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관리하고 이용한 쪽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실효적 지배의 원리죠.
영토나 해역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실제로 그곳을 관리하느냐입니다. 말로만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한국은 이 원칙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준비해온 겁니다. 1995년 기상 관측 시작, 1997년 해양과학기지 건설 계획 수립, 2003년 완공. 매 단계마다 국제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두었어요. 더 영리한 건 명분이었습니다. 영토 확장이나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연구라는 이름으로 접근했어요. 해양과학기지라는 명칭도 그런 전략의 일환이었죠. 누가 과학연구를 반대하겠어요? 더구나 태풍 관측 같은 건 모든 나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쉬운 접근이었습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네. 데이비드가 자료를 보더니 감탄했어요. 중국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한국이 모든 걸 끝낸 다음이었거든요. 이미 구조물이 완성되었고 국제사회도 한국의 해양과학기지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 이후 중국이 아무리 항의해도 소용없었어요. 한국은 이미 20년 가까이 그곳을 관리하고 있었고 국제법적으로도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이걸 미리 알고 움직인 한국. 정말 대단한 전략이다. 30년 전에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중국이 언젠가 해양 강국이 될 것을 내다보고 미리 이어도를 선점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실행력이었어요.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낸 거죠. 8년간의 긴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겁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완벽했어요. 법적 근거 확보, 국제사회 지지 확보, 실질적 관리권 확보.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모든 면에서 한 발씩 늦었어요. 한국이 준비할 때 가만히 있었고 한국이 완성한 다음에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게임의 룰을 바꾸려고 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상태였어요. 한국이 승리한 게임을 뒤늦게 무효화하려는 시도였죠. 어제 CNN에서 본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지지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미국, 일본, 유럽, 호주, 캐나다, 인도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동맹 관계 때문이 아니었어요. 법과 원칙이 한국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거든요. 중국만 혼자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해도 국제법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순한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이어도는 미래를 내다본 결단의 상징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히 기술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장기적 안목, 전략적 사고, 그리고 실행력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조합된 결과였어요. 작은 나라지만 영리하게 움직이는 나라.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법과 원칙으로 승부하는 나라. 그리고 그 승부에서 이기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어도 하나가 세계의 판도를 흔들고 있었어요. 암초 하나가 강대국 중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만든 겁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사무실 서류함을 정리하다가 기밀 도장이 찍힌 파일이 눈에 띄었어요. 제목은 2024년 2월 이어도 해역 충돌 사건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저는 파일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15일 오전 9시. 이어도 인근 해역에서 한국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정기 해양 환경 조사를 위해 구조물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정기 조사였어요. 한국은 20년 넘게 이어도에서 해양 과학 연구를 해왔고 이런 조사는 일상적인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전 9시 23분 온누리호의 레이더에 정체불명의 물체가 포착됐어요. 수평선 너머에서 시커먼 물체가 고속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곧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중국 해경선 세척이었어요. 배수톤수 3,000톤급 대형 함정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 오지 않았어요. 그 뒤로 고속보트 2척,
그리고 어선으로 위장한 선박 한 척까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완전 기습 작전이었네. 마이클이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6척의 중국 선박이 온누리호를 완전히 포위했어요. 마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처럼 정확한 포위망을 구성했습니다. 오전 9시 31분 조사선을 포위하듯 둘러싼 순간 무전기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해역은 중국 영해다. 즉시 퇴거하라. 중국 해경의 목소리였어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명령조였습니다. 온누리호의 선장이 차분하게 응답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해양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30초 내로 이 해역을 벗어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한다. 중국의 재경고였어요. 하지만 온누리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관리해온 자국 수역에서 왜 퇴거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중국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고속보트에서 헬멧을 쓰고 방탄복을 입은 무장 요원들이 나타났어요. 손에는 전기 충격기와 진압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고속보트가 온누리호에 바짝 붙었고 파도가 거센데도 불구하고 위험하게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오전 9시 37분 중국 무장 요원들이 온누리호에 강제로 승선을 시도했습니다. 한국 조사원들이 저항했지만 상대방이 무장하고 있어서 역부족이었어요. 흉기를 든 요원이 한국 조사원들을 위협하며 조사 장비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해적행위야. 제시카가 보고서를 읽더니 분노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국제해역에서 무력을 사용해 타국 선박을 위협하는 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었어요.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해양조사원 김 박사가 중국 요원에게 밀려나면서 바다에 빠질 뻔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다행히 동료가 붙잡아서 큰 사고는 피했지만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요원들은 강제로 해양조사 장비를 빼앗으려 했어요. 특히 해저 지형 측량 장비와 수질 분석 자료에 관심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빼앗으려고?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나 봐. 한국 조사원들은 필사적으로 자료를 보호했지만 무력 앞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일부 장비를 빼앗겼고 조사 자료 중 일부도 손상됐습니다. 오전 10시 15분, 그때 수평선 너머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 해경 함정 2척이 뒤늦게 도착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벌어진 후였어요. 태백함, 온누리호 구조 완료. 중국 해경선과 대치 중. 한국 해경의 무전 내용이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양측 함정들이 바다 위에서 팽팽한 대치를 시작했어요. 중국 해경선 3척, 고속보트 2척, 위장 어선 1척. 한국 해경 함정 2척, 조사선 1척. 총 9척의 선박이 좁은 해역에서 마주 서 있었습니다. 2시간이 넘도록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무전기로는 계속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이 해역에서 즉시 퇴거하라. 여기는 우리 관할 수역입니다. 강제 조치를 취하겠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바다 한복판에서 대립의 불씨는 이미 붙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중국의 전술이었어요. 정식 군함이 아닌 해경선을 이용했고 민간 어선으로 위장한 선박까지 동원했습니다. 이런 회색지대 전술은 남중국해에서 자주 사용하는 중국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어요. 교활하네. 데이비드가 혀를 찼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정식 해군 함정을 보내면 국제적 비난을 받으니까 해경선과 위장선을 이용해서 압박하는 거였어요. 결국 한국 조사선은 이어도 접근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중국의 물리적 봉쇄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누가 봐도 명백했습니다. 한국은 자국 수역에서 정당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해온 일상적인 해양 과학 연구였습니다. 반면 중국은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겁박 그 자체였어요. 국제법도 상식도 무시하고 무력으로 한국을 위협한 거였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분석관의 의견이 적혀 있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양 분쟁이 아니다. 중국이 힘의 논리로 기존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시발점으로 보인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지 하나를 두고 벌이는 충돌이 아니다. 국가의 주권, 자존심, 미래가 맞붙은 전선이다. 이어도에서 벌어진 일은 21세기 새로운 갈등의 예고편이었어요. 법과 원칙 대 힘의 논리. 기존 질서 대 새로운 패권주의. 중국이 이어도에서 성공하면 다른 곳에서도 같은 수법을 쓸 게 뻔했습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태평양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전례였어요. 이제 시작인 거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갈등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외교적 항의를 넘어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그것도 한국이 20년 넘게 관리해온 자국 수역에서 말이죠. 충돌 보고서를 읽고 난 후,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어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정치적 갈등과 영토 분쟁 너머에 진짜 중요한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어도가 실제로 뭘 하는 곳인지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그래서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도착한 자료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중국의 위협은 거셌지만 그 와중에도 이어도는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위치의 중요성이었어요. 바다 한복판, 태풍 진로의 60%가 지나가는 이어도. 한국을 강타하는 태풍들이 거의 대부분 이곳을 거쳐간다는 거였습니다. 60%나? 마이클이 지도를 보더니 감탄했어요. 완전 태풍의 길목이네. 정말 그랬습니다. 필리핀 근해에서 발생한 태풍들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한반도로 향할 때 반드시 거쳐가는 지점이었어요. 마치 자연이 만들어 놓은 관문 같았습니다. 그곳에 설치된 최첨단 장비들의 목록을 보고는 더욱 놀랐어요. 태풍을 조기 탐지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전방 레이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풍속계, 파고계, 기압계, 온도계, 습도계, 강수량계. 기본적인 기상 관측 장비부터 시작해서 해수면 온도 측정기, 해류 관측기, 수질 분석기까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실시간 데이터 전송 시스템이었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해양과 기상 정보를 수집해서 본토로 전송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 실시간으로? 제시카가 놀랐어요. 자료를 보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매 10분마다 모든 데이터가 갱신되고 위성통신으로 즉시 본토의 기상청과 해양과학기술원으로 전송되고 있었어요. 이 데이터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2019년 태풍 링링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도에서 조기에 탐지된 정보 덕분에 기상청이 48시간 전에 정확한 경로 예측을 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수십만 명이 사전에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한 거네. 데이비드가 감탄했어요. 구조물 자체도 놀라웠습니다. 2층 구조에 헬기 착륙장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1층은 각종 관측 장비와 통신시설, 2층은 연구원들의 거주 공간이었습니다. 담수화 장비도 있었어요. 바닷물을 식수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서 연구원들이 며칠씩 머물면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발전기, 식료품 저장고, 의료용품까지. 완전히 자급자족이 가능한 구조였어요. 바다 한복판에 고립된 환경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갖춘 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측소가 아니야. 저는 자료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철골 구조물이 아닌 해양과학의 요새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기술이 한국 기술로 구현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구조물 설계와 건설은 현대중공업이 담당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 고정 구조물을 세우는 기술은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관측 장비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 개발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작동하는 센서들을 만들어냈어요. 기상 예보 시스템은 기상청이 구축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서 태풍 경로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거죠. 통신 시스템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담당했고 전력시설은 한국전력이 설계했습니다. 완전 팀워크네. 제시카가 감탄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 나라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함께 일군 결과였죠.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한 거였어요. 더 감동적인 건 연구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료에 포함된 인터뷰를 보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김 박사는 15년째 이어도 연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헬기를 타고 이어도에 가서 장비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바다 한복판에 혼자 남겨지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어도가 제2의 집 같아요. 이 박사는 해양생물 연구를 담당했습니다. 이어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를 20년 넘게 관찰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이곳은 생명의 보고예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점이라서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서식해요. 새로운 종을 발견하기도 하죠. 최 연구원은 기상 관측 전문가였습니다. 태풍이 접근할 때마다 이어도에 남아서 직접 관측한다고 했어요. 위험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에요. 제가 여기서 수집한 데이터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20년 넘게 이어도를 지켜온 거였습니다. 중국의 위협 속에서도 거친 바다와 맞서면서도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해온 거죠. 실제 성과도 놀라웠어요. 이어도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발표된 논문만 300편이 넘었습니다. 해양과학, 기상학, 생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특히 태풍 예보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어도 설치 전에는 24시간 전 예보 정확도가 70%였는데 지금은 48시간 전에도 85%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요. 정말 대단해. 마이클이 자료를 보며 감탄했어요. 경제적 효과도 컸습니다. 정확한 기상 예보로 인한 재해 예방 효과만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어업, 항운업, 관광업 모든 분야에서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제적 협력도 활발했어요. 일본, 중국, 대만 기상청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도 이어도 데이터의 수혜자 중 하나였어요. 중국이 이어도 데이터를 쓰고 있다고? 제시카가 놀랐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태풍은 국경을 가리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중국 연안 지역의 태풍 피해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국이 이어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니. 정말 모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어도는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다. 이 구조물 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었다. 영토 분쟁이나 정치적 갈등을 떠나서 이어도는 인류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었어요. 작은 구조물 하나가 만들어낸 진짜 기적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30년 전부터 이런 비전을 갖고 이어도를 개발한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려는 게 아니라 과학과 인류의 안전을 위한 투자였던 거죠. 2025년 1월 새해가 시작되면서 저는 이어도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중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성정보 분석 부서에서 온 긴급 보고서를 받아본 순간 저는 중국의 새로운 전략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2025년 초 중국은 이어도 인근 한중 잠정수역에 정체불명의 거대 철골 구조물을 몰래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사진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이어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12L이 떨어진 지점, 정확히 양국 간 영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애매한 위치를 골라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교묘하게 위치를 잡았네. 마이클이 지도를 보며 감탄했어요. 겉으로는 민간 양식장이라고 주장했지만 위성사진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철제 구조물 위에 레이더로 추정되는 장비까지 포착됐죠. 일반적인 양식장과는 거리가 먼 군사적 성격의 시설로 보였어요. 구조물의 크기도 놀라웠습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보다 2배는 큰 규모였고 헬기 착륙장과 대형 안테나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어떻게 봐도 민간 양식장이 아닌 종합적인 해양 감시 기지였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건설 시기였어요. 작년 12월부터 은밀하게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피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위성으로 포착하지 못했다면 완공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중국이 또 이어도를 노리고 있다는 의혹이 폭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도 일치했어요.
이 구조물의 진짜 목적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20년 넘게 축적해온 해양 데이터를 엿보고 향후 이어도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어요. 한국 정부의 대응은 신중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해양조사선을 파견해서 중국 구조물의 정확한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기로 결정했어요. 투명하고 공개적인 조사를 통해 국제사회에 사실을 알리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양조사선이 접근하자 중국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했어요. 중국 해경 고속보트들이 위협적으로 포위하며 진입을 차단했습니다. 지난해 2월 상황의 재현이었죠.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파됐다는 거예요. 한국 조사선에 동행한 기자들이 SNS를 통해 생중계를 했고 드론 촬영 영상까지 공개됐습니다.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간 상황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그 장면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고 스탠 위드 코리아, 스탑 차이나라는 해시태그가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모든 플랫폼에서 이어도 관련 콘텐츠가 급속도로 확산됐어요. 이거 봐, 조회수가 벌써 1,000만을 넘었어. 제시카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특히 뜨거웠습니다. 그들에게 이어도는 더 이상 먼 바다의 작은 구조물이 아니었어요. 정의와 불의, 법치와 무력 사이의 상징적 대결장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국제 전문가들의 반응도 이례적으로 강했어요. 평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던 학자들까지 나서서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해양법 연구소의 존슨 교수는 이어도는 명백히 한국의 수역이다. 중국은 선을 넘었다고 단언했어요. 일본 도쿄대 해양연구소의 다나카 교수도 중국의 행동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어요. 영국 런던 정경대의 스미스 교수는 이는 21세기 국제 질서에 대한 직접적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던 동남아 국가들까지 한국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외무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해양 질서를 지지한다고 발표했고, 베트남도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우회적으로 중국을 비판했어요. 인도의 반응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힘의 논리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거든요. 호주와 캐나다도 즉각 한국 지지 입장을 밝혔어요. 심지어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국가들까지 관련 성명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완전히 고립됐네. 데이비드가 각국 반응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중국을 지지하는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평소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국가들조차 침묵하거나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 여론의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어도가 갖는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법과 원칙으로 큰 나라의 무력에 맞서는 모습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어도는 정의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K-팝, K-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친근감을 느끼던 그들에게 이어도는 한국이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중국의 계산착오도 컸습니다. 조용히 기정사실을 만들어버리려던 계획이 오히려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거였어요. SNS 시대에는 어떤 일도 숨길 수 없다는 걸 중국이 간과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구조물은 더 이상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이어도는 이제 단순한 해양과학기지를 넘어섰어요. 21세기 국제질서의 시금석이 된 거였습니다. 법치주의와 평화적 질서를 믿는 모든 나라들이 이어도의 운명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한국이 이어도를 지키는 것은 더 이상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제법과 정의가 무력과 패권주의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된 거였어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어도에서 벌어지는 일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구조물 하나의 운명이 국제질서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였어요. 이제 이어도는 절대 빼앗겨선 안 되는 모두의 희망이었습니다.
중국의 도발은 역설적으로 이어도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켰어요. 전 세계가 이 작은 구조물이 왜 중요한지, 왜 지켜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 거였습니다. 한국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한국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국제 여론의 폭발적 지지를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의 다음 수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 답은 며칠 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한국은 단호했지만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중국 해경이 물리적으로 위협하고 전 세계가 분노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현장에서의 대응이었어요. 중국 해경이 포위하고 위협해도 한국 조사선은 물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했어요. 정말 침착하네. 마이클이 현장 영상을 보며 감탄했어요. 한국 해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도발에 맞서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법적 절차에 따라 중국 구조물의 영상과 좌표, 구조를 모두 정확하게 수집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고해상도 촬영, GPS를 이용한 정확한 위치 측정, 수중 탐사를 통한 구조물 기초 부분 조사까지 모든 과정이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투명성이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조사 과정을 공개했어요. 언론도 동행시켰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하도록 했습니다. 숨길 게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이게 진짜 전략이네. 제시카가 분석 자료를 보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됐어요.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수집된 증거들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중국이 민간 양식장이라고 주장한 구조물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거였어요. 고해상도 위성사진과 드론 촬영 영상을 보니 명백했습니다. 양식장과는 전혀 관계없는 군사용 레이더, 대형 안테나, 감시 장비들이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구조물의 설계도 양식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층 구조의 헬기 착륙장, 그리고 지하시설까지 갖춘 종합감시 기지였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구조물의 방향이었습니다. 모든 감시 장비가 이어도 쪽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양식을 위한 시설이라면 바다 전체를 향해야 하는데 오직 이어도만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들통났네. 데이비드가 자료를 보며 웃었어요. 한국은 이 모든 자료를 곧바로 UN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제법에 따른 정식 절차를 밟은 거였어요. 동시에 한국 외교부는 전 세계 언론에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모든 증거를 투명하게 공개한 거였죠. 한국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공개합니다. 국제사회가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이었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런 투명한 접근이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은 즉각적이었어요. 미국, 일본, 유럽 주요 국가들은 즉각 한국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성명을 냈어요. 한국이 제시한 증거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 중국의 주장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일본 외무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 유럽연합의 반응은 더욱 강했어요. 중국의 일방적 행동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한국이 제시한 증거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심지어 평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던 국가들까지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중립국들도 법과 증거에 기반한 해결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어요.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의 반응도 일치했습니다. 하버드대, 옥스포드대, 도쿄대 교수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한국의 입장을 지지했어요. 한국이 제시한 증거는 국제법적으로 완벽하다. 중국의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는 명백한 해양법 위반 사례다. 중국은 반발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내정 간섭이다, 편견에 찬 판단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중국이 반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은 모든 자료를 공개했는데 중국은 민간 양식장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했을 뿐이었습니다. 국제법은 한국 편이었습니다. 선점의 원리, 실효적 지배, 평화적 이용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어요. 그 순간 국제 여론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영토 분쟁으로 보던 시각이 정의 vs 불의의 구도로 바뀐 거였어요. 한국은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했고 중국은 거짓 주장으로 일관했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언론의 보도 논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중국의 야욕을 막아낸 나라. 싸우지 않고 외교와 과학으로 승리한 한국. 작은 나라의 위대한 승리. CNN, BBC, 르몽드, 아사히 신문 모든 주요 언론이 한국의 승리를 보도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SNS에서는 한국을 응원하는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코리아 쇼우 더 월, 하우 투 윈, 위다웃 바이얼런스, 디스 잇 리얼 스트렝, 로 오버 포스, 스몰 컨츄리 빅 빅토리. 이런 해시태그들이 전 세계 트렌드를 점령했어요.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유엔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한국의 주장이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공식 의견을 발표했어요. 이번 사건은 국제법의 승리를 보여주는 사례다. 유엔 해양법 담당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어도는 단지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인정한 해양 주권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새로운 형태의 강함이었어요. 무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법과 원칙으로 이기는 방법을 전 세계에 보여준 거였습니다. 30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전략, 투명하고 과학적인 접근, 국제사회와의 협력.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합된 결과였어요. 정말 대단해. 마이클이 한국 관련 뉴스를 보며 감탄했어요. 이게 21세기 방식이구나. 제시카도 동의했습니다. 중국의 접근 방식과 한국의 접근 방식은 정반대였어요. 중국은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고 한국은 법과 원칙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승부는 명확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승리가 한국에만 도움이 된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전 세계 중소국가들에게 희망을 준 거였습니다. 작은 나라도 원칙을 지키면 큰 나라를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동남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사례에 주목했어요. 강대국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교과서 같은 사례였거든요. 한국 모델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무력 대신 법과 원칙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강한 나라다. 무력 대신 원칙으로 이기는 진짜 강한 나라. 한국이 보여준 강함은 근육이나 무기가 아니었어요. 법치주의, 투명성, 국제협력이라는 21세기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이어도 사건은 한국에게 단순한 영토 수호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역사적 사건이 된 거였습니다. 작은 바다의 작은 구조물이 세계 역사를 바꾼 순간이었어요. 한국의 압도적 승리 이후 저는 다시 한번 이어도의 진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국제적 승리를 넘어서 그곳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몇 주 후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직접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어도를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그곳에서 만난 김 박사는 15년째 이어도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이어도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어도는 여전히 바다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김 박사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모든 정치적 갈등과 국제적 관심 속에서도 이어도는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수심 40m, 수면 아래 4.6m의 암초 위에서 말이죠. 김 박사가 보여준 영상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풍이 몰아칠 때의 이어도 모습이었는데 정말 숨막히는 광경이었어요. 파도는 10m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물의 벽이 구조물을 완전히 덮었다가 빠지기를 반복했어요. 거센 조류와 거친 바람은 구조물을 삼키듯 덮쳐왔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는 거죠?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20년 넘게 견뎌온 구조물이에요. 한국 기술의 결정체죠. 김 박사의 대답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런 극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이 계속 그곳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의 과학자와 해경, 기술자들은 지금도 이 기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와도 파도가 거셔도 중국의 위협이 있어도 말이죠. 위험하지 않나요? 물론 위험해요. 파도에 휩쓸려 내려갈 위험도 있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죠. 김 박사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런데 왜 계속하시는 거죠? 국가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어도에서 하는 일은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해준 이어도의 역할을 듣고 나니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그들은 인류를 위한 데이터라는 사명으로 그곳에서 버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곳은 단지 한국의 땅이 아닙니다. 김 박사가 강조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어도는 동아시아 전체를 살리는 기상 정보가 수집되는 곳이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까지 모든 나라가 이어도 데이터의 수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태풍 진로를 조기 경고해서 수천만 명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전 세계의 해양 등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등대를 한국이 세웠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이어도에서 조기 탐지한 태풍 정보로 구조된 생명만 해도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2019년 태풍 링링 때는 이어도 데이터 덕분에 48시간 전에 정확한 경로 예측이 가능했어요. 그 결과 중국 연안 지역에서만 50만 명이 사전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태풍 하이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큐슈 지역의 정확한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이어도 데이터 덕분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도 우리 데이터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예요. 김 박사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어도에서 나오는 데이터로 중국 국민들의 생명이 구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어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치적 모순에 개의치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국경을 가리지 않아요. 태풍도 지진의 일도 국적을 묻지 않으니까요. 이 박사의 말이었어요. 그는 20년 넘게 이어도에서 해양생물 연구를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때로는 중국 어선들이 태풍을 피해 이어도 근처로 오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도와줍니다. 같은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의 말에서 진정한 휴머니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구조물 하나에는 한국인의 기술력, 책임감,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술력부터 살펴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바다 한복판의 극한 환경에서 20년 넘게 무사고로 운영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기술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구조물 설계 기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관측 장비 기술, 기상청의 예보 시스템 기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합된 결과였어요. 더 감동적인 건 책임감이었습니다. 위험하고 고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곳을 지키고 있었어요.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이어도에 갔을 때는 무서웠어요. 최 연구원이 말했어요. 그는 기상 관측 전문가로 5년째 이어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 혼자 남겨지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어도가 제2의 고향 같아요.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이어도를 지켜온 진짜 힘이었어요. 중국의 위협에도 자연의 위험에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김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바다를 지키는 한 우리는 세계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정말 그들은 세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작은 구조물 하나로 수천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이어도는 단순한 영토나 과학기지를 넘어선 존재였어요. 인류의 안전을 위한 희망의 등대였습니다.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상현상을 24시간 관측하고 그 정보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있었어요.
이어도 하나가 동아시아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순수한 기술과 의지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어요. 외국의 도움 없이 오로지 한국인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30년 전 불가능하다던 도전을 현실로 만들었고 20년 넘게 그 성과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한국이 이어도를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질문했어요. 동아시아 전체의 재해 예방 시스템이 마비될 거예요. 김 박사의 대답이 무거웠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문제죠. 정말 그랬습니다. 이어도는 이제 한국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된 거였습니다. 그 작은 구조물 하나가 보여주는 것은 한국의 진정한 위상이었어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닌 기술력과 책임감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였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위협해도 자연이 아무리 거셔도 이어도는 계속 서 있을 거였어요.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의 의지가 있는 한 말이죠. 바다 끝에서 한국은 정말로 세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큰 꿈이 현실이 된 곳, 그곳이 바로 이어도였어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나서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어도는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은 계속해서 세계의 안전을 지켜갈 것이라고. 작은 암초 위에 작은 구조물이 만들어낸 기적.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3,400톤 철골 위에 세운 단 하나의 기지. 그것이 바로 이어도의 시작이었어요. 바다 한복판 수심 40m 암초 위에 세워진 이 작은 구조물이 이렇게 큰 이야기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거센 파도와 국제적 위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그곳에는 정말 특별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땀과 의지, 그리고 미래가 있었어요. 1995년부터 시작된 30년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도전을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8년간의 설계, 212억 원의 투입, 현대중공업의 기술 총동원. 모든 것을 쏟아부어 2003년 마침내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어도의 진짜 가치는 건설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이후 20년 넘게 보여준 헌신과 사명감이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으로 세계의 생명을 지키는 사명으로 그곳을 지켜온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태풍의 60%가 지나가는 험한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학자들. 중국의 위협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해경들. 극한 환경에서도 장비를 점검하는 기술자들. 그들이 바로 이어도의 진짜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수십만 명의 생명이 구해졌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전체가 이어도 데이터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작은 구조물 하나가 동아시아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의 22년간 집착과 최근의 물리적 도발도 오히려 이어도의 가치를 증명해줬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지지했고 이어도는 정의의 상징이 되었어요. 법과 원칙으로 힘의 논리를 이긴 21세기의 새로운 승리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무력 대신 원칙으로 이기는 진짜 강한 나라.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강함의 모델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이어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 바다를 지키는 한 우리는 세계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말에서 진정한 사명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어도는 단지 과학기지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다 끝에 세운 희망의 등대였어요. 작은 나라의 큰 꿈이 현실이 된 곳,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인류의 안전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태풍을 조기에 탐지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한국이 품었던 작은 꿈이 오늘날 전 세계의 희망이 된 거예요. 그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어도. 대한민국이 바다 끝에 세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오늘도 바다 한복판에서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빛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어도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